신고자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입니다. 피해자인 남성은 딱 2군데 상처가 있으며 등과 목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2곳 모두 치명상으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 집 비번을 알고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왔는데 오늘 데이트하기로 한 날이라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집에 와보니 방은 난장판이었고 남자친구는 피를 흘린 채 침대 위에서 엎드린 자세로 죽어있는 걸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여자친구분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랑 주변에 사이가 안 좋은 지인이 있거나 돈거래를 했거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거래도 마찬가지고 지인들하고도 큰 문제 없었어요. 범행 동기가 보이지 않았다. 신고자의 여자친구 말대로 돈거래도 깔끔했고 원한 살 만한 인물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마침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네요. 요 근래 이 주변 원룸촌 근처에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도둑이 피해 남성 집에 침입했다 기가한 피해자와 마주쳤고 몸싸움 끝에 살해하고 도망갔다. 이런 시나리오로 말이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 피해자 집에서 가해자의 DNA만 나온다면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용의자죠. 그와 더불어 범행에 쓰인 칼도 찾고 있습니다. 수사를 확대해 주변 CCTV와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곳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잡고야 만다. 범인은 제 수사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살인사건이 일어난 피해자 집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집들에서 범인 DNA와 신발 족적이 나왔고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주변 도난 사건에서 발견된 DNA 대조 결과 한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한 놈이 여러 집을 턴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도난 사건의 범인이 무려 살인사건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산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달 전에 이사 왔고 심지어 그 전에도 도난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후 출소한 지 딱 3달째입니다. 3달 전에 출소하여 2달 전에 이리로 온 거죠. 무려 전과 12범의 잡범 중에 잡범이지만 지금은 강력한 살인사건 용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원룸촌 주변에서 잠복 중입니다. 이제는 기다렸다 건거만 남았군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중 한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걸어오고 있다. 그놈이다. 지체하지 않고 그놈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놈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시작된 조사. 일단 절도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놈 집을 수색했고 원룸 주변 CCTV와 그 주변 CCTV 모두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놈이 피해자 집 주변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장면은 CCTV로 찍혔지만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 오로지 여자친구만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던 거. 물론 창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지만 창문 쪽에서도 그놈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나온 거라곤 피해자 여자친구의 DNA뿐. 그놈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절도 사건으로만 기소가 가능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한 가지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설마 사건의 방향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수사. 피해자의 3달치 통신 내역과 같은 원룸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피해자 집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와 피해자 주변인들까지 모두 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자주 싸웠다는 것이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진짜 친한 친구 몇 명은 2사람이 이미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 집에 들어간 사람은 여자친구뿐이고 나온 DNA도 여자친구뿐인데 왜 그녀를 의심 안 한 걸까? 그때부터 우린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처음 신고한 여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연기와 가냘픈 몸으로 덩치 큰 피해자를 죽였을 리 없다는 오류를 범하고 후회했다. 그 후회만큼 끈질긴 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등에 난 상처에서 그 여자 깨진 손톱이 나온 것이었다. 깊숙이 찌르는 과정에서 깨진 걸로 추정되었고 실제로 그녀 손톱도 깨져 있었다. 우린 그녀를 바로 긴급 체포했다.
끝까지 부인하던 그녀는 증거 앞에 고개를 숙였다. 자백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매달렸고 남자는 받아주지 않았다. 수시로 찾아가서 빌어도 보고 콱 죽어버리겠다는 협박도 했지만 무시했던 남자에게 점점 앙심을 품게 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날도 집 앞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를 보고 다시 한번 집착했다.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며, 그날을 남자가 지쳤는지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제발 우리 헤어지자고 했다. 피해자는 이제 그녀를 보지도 않는 채 말을 이어나갔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몰래 칼을 빼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온힘을 다해 아주 깊숙하게 찔렀고, 피해자는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즉사. 혹시 살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에 꽂혀있던 칼을 뺐고, 이 과정에서 깨진 손톱 일부가 피해자한테 들어간 걸로 추정. 확인 사살로 목을 한 번 더 찔렀다. 그녀는 우발적인 살인이 인정되어 20년형을 받았고, 이마저도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20년. 헤어지자고 한 애인에게 각종 스토킹 짓을 하면서 매달린 피해자에게 어떻게 우발적인 범죄가 성립됐는지 화가 났지만 피해자만 억울한 사건이었다. 당신이 만약에 강력계 형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